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층짜리 다세대 건물 맨 2층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40을 간 넘긴 일반 회사원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특별할 것 없이 무던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아내는 친구 결혼식 참석차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집 안이 조용하더군요. 이런 정적도 가끔은 좋겠다 생각하며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건너편에서 이삿짐 차량이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웃 하나가 더 생기겠구나. 그저 그렇게 넘겼습니다. 난 12시쯤 되었을까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아주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반쯤 묶고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는 저를 보며 놀란 눈으로 웃더군요. 선배님이세요? 여기 사세요. 그 순간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종종 얘기하던 후배 예진이었어요. 결혼식이나 모임에서 두어 번 얼굴을 마주쳤던 기억도 나더군요. 그런데 이사 온다는 얘긴 없었는데 우연히 이런 식으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진 씨, 여긴 어떻게? 저 이사 왔어요. 방금 아래층으로요.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진짜 반가워요. 예진은 익숙하게 신발을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랐지만 어색한 기색 없이 둘러보는 눈빛이 여유로웠어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괜찮다며 소파에 앉아 등을 기대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경계심이 별로 없다는 걸요. 선배님 혼자 계신 거예요. 아, 네. 아내는 오늘 지방에 내려갔어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아, 그랬구나. 오늘 혼자 조용하시겠네요. 예진의 말투는 스스럼 없었고 그 안에 묘한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반쯤 내린 커튼, 그리고 그 여자의 시선이 문득 너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돌려 저를 보며 웃었을 땐 순간 몸이 조금 경직됐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인사였을 텐데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짧은 3분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예진은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한테는 제가 이사 왔다고 말 안 했어요. 오늘 저녁쯤에 연락드리려고요. 왜 그 말을 굳이 내게 했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을까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다시 문이 닫혔을 때 마음이 잔잔하게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일이 기억에 남는 걸까요? 차가 식은 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조용한 집에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밤늦게 귀가했고 저는 이미 잠든 상태였어요. 그녀가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지 않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침대에 누운 채로 그녀의 발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가끔 휴대폰을 터치하는 소리들. 다정하게 인사를 건넬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피곤하네. 기차 시간도 늦었고 친구들하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아내는 나를 보며 웃었지만 눈가엔 피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얼굴을 보니 어제 예진이 다녀갔다는 말을 꺼내기엔 괜히 신경 쓰일 것 같더군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오늘쯤엔 본인이 연락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날은 일요일이라 둘 다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창가로 깊게 들어왔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층 베란다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그녀였습니다. 예진은 손에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놀란 듯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깨까지 베란다에서 얼굴을 빼고는 웃어 보였죠. 아, 어제는 감사합니다.
괜히 불쑥 찾아와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반가웠어요. 대화는 짧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낯선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모습. 아내는 방 안에서 리모컨을 찾고 있었고 나는 잠깐 창가에 머무르다 커튼을 치려고 했습니다. 괜히 더 이상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창문을 닫으려던 찰나 그녀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언니한텐 아직 연락 안 했어요. 좀 더 정리되면 말하려고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남았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녀는 왜 아내가 아닌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걸까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근처 마트에 함께 나가 걷는 동안 그녀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진이랑도 한동안 연락 안 했네. 그 친구는 뭐 하고 지내나 몰라. 응, 뭐 잘 지내겠지.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둘 사이의 말이 끊겼고 아내는 그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그러게 하고 말았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며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부부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커튼 너머의 얼굴, 창문을 열면 보이던 그 웃음, 짧은 대화. 그것들이 자꾸 여운처럼 머물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어쩐지 불편한 공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지요. 그랬습니다. 월요일 오후 회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상사도 팀원들도 외근이 겹쳐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서류만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지루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느긋하더군요. 그리고 그 느긋함 속에 또렷하게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래층 예진. 아내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났어요. 그녀가 위로 올려다보던 눈빛, 커피잔을 든 손의 각도, 말끝에 실리던 그 낯선 친밀함. 오후 5시를 넘기자마자 컴퓨터를 껐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리 나왔다는 죄책감보다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더 컸던 겁니다.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한 시간은 해가 지기 직전. 건물 앞 계단을 올라가려던 그때 현관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나가려던 참이었겠죠. 그런데 저를 보자 순간 발걸음을 멈추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그 말투, 말끝의 음색,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듯 가볍게 건네는 그 미소. 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좀 다녀오려고요. 냉장고가 비어서 그런데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는데 이상하게 발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갔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동시에 어깨 너머로 퍼지는 실내의 냄새에 단박에 다른 공간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진의 집은 생각보다 단정했습니다. 아직 짐이 다 풀리지 않은 채 박스가 몇 개 남아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초와 디퓨저가 은은하게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커튼은 절반쯤 거친 채였고 해가 지며 붉은 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덮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내려놓고 올게요. 예진은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주방에 두고 찻잔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길이 그녀의 뒷모습에 잠시 머물렀어요. 헐렁한 니트와 슬랙스 사이로 드러난 목선과 팔목, 그리고 무심하게 묶은 머리 위로 드러난 목덜미가 이상하게 자꾸 시야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일상적인데도 불편하게 섬세했습니다. 찻잔을 내밀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조금 떨렸어요. 선배님 얼굴 보는 게 괜히 그랬나 싶어서. 왜요? 난 오히려 반가웠는데. 정말요?
언니가 알면 싫어할까봐 아무래도 제가 불쑥 찾아간 거니까. 말끝을 흐리며 예진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 시선을 나누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저 입을 다문 채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등이 내 무릎에 닿았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가볍게.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짧은 접촉이 몸 전체를 전율처럼 지나갔습니다. 춥네요. 생각보다 바람이 들어오나 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커튼을 닫으러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는 손끝, 커튼을 걷는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느릿했습니다. 그 움직임을 따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내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선배님이 자꾸 생각났던 게. 그 말은 그 공기 속에서 무게를 달리했어요. 심장이 두세 박자 빠르게 뛰고 나는 그 말을 되돌릴 새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얼굴로 뒤섞여 있었고 동시에 예진의 손끝, 향기, 눈빛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찻잔 사이로 손이 엇갈렸고 그대로 멈춰 있던 그녀의 시선이 내 입술 근처를 스치듯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정말 가볍게 귓가에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후회되세요.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너무 뜨거웠거든요. 너무 빠르게 맥박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날의 공기 속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침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 말도, 어떤 손끝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무언가는 이미 넘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어제 그녀와의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도 아니고 손끝이 닿은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 한쪽이 계속 묵직하게 남아있더라고요. 평소보다 퇴근이 빨랐던 저녁,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내는 조리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왔어 라는 인사는 그 어떤 날보다도 담백했지요. 그날따라 집안이 너무 조용했고 그녀가 조리대 앞에서 등을 보인 채 움직이는 모습이 왠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두 눈으로 평범함을 보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손목시계를 풀면서 괜히 기침을 한번 해봤고 잠깐 그녀의 눈길을 끌어보려 애를 썼지만 대답은 짧고 습관처럼 흘러갔습니다. 내일은 나가서 먹자. 요즘 집밥이 질린 것 같아. 그래. 고기 먹고 싶다 그랬잖아. 그녀의 말은 사소했고 리듬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멈칫했던 건 그 대화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진과의 어색한 대화들이 더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고 짧았지만 그녀의 말투, 침묵, 시선 같은 것들이 자꾸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다정한 행동은 죄가 아니었는데도 내 마음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젖어들고 있었지요.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수십 번 했는데 한 번 마음이 흔들리니 제자리로 돌리는 게 그리 쉽지는 않더군요. 식사를 마친 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뉴스를 틀었습니다. 아내는 늘 하던 대로 무릎에 담요를 덮고 리모컨을 조절했고 저는 팔걸이에 팔을 얹은 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몸의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은 한참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어색한 건 아니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싶을 만큼 무게가 생긴 저녁이었어요. 예진이 연락 없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묻는 척 하려 했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응. 그 친구 원래 좀 그래. 연락 잘 안 해. 그 말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파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내에게 먼저 연락을 안 했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자꾸 거슬렸고 나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연이었는지 의도였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침묵엔 무언가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든 뒤 나는 조용히 거실에 나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커튼을 살짝 걷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아래층은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 어제의 장면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 붉은 커튼 사이로 비친 햇살, 손끝이 스친 그 짧은 감각. 잊어야 하는 장면을 자꾸 꺼내보게 되는 이 심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혹시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몸을 기대고 있던 벽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 덕분에 조금은 정신이 들었지만 마음 한가운데엔 여전히 어지러운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과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지도 몰라라는 또 다른 속삭임이 엇갈리는 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은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흐르기 시작하는 쪽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퇴근 무렵 내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진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나눴던 말들과 그 이후로 생겨난 공백이 어느새 일상 속 틈처럼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 틈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던 나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퇴근길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걸어요, 그냥. 우산 하나만 들고 와요. 그 한 줄에 나는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정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그 말투는 낯설 만큼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무언가 작정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빗속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와 함께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위험한 감정의 연장이었습니다. 투명한 우산 아래로 좁혀진 공간, 스며든 물기 속 체온의 교차, 그리고 스커트 끝이 허벅지에 닿을 듯 말 듯 떨리던 그 감각은 절대로 실수라 말할 수 없는 농도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 발 먼저 멈췄습니다. 예진도 따라 멈췄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깃들었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속눈썹 아래로 시선을 떨군 채 우산을 접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그 말은 문장을 완성시키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짧게 눈을 마주쳤고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7분 거리, 큰개 골목 뒤편에 위치한 한성여관.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보던 낡은 간판이지만 지금 이 순간엔 그곳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한데 잠깐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발끝만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따라 걷는 동안 온몸이 긴장으로 굳는 걸 느꼈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었고 약속된 것도 없었지만 그 무언의 공기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었으니까요. 여관 입구에 도착했을 땐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키를 건네받았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객실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벽지는 발에 있었지만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작스럽게 조용해졌고 우리는 둘 다 신발만 벗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손끝이 저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런 나를 향해 예진은 천천히 다가왔고 흘러내리는 물기를 털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배님 손 많이 떨려요.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고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어깨까지 번져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숨을 들이쉬었고 시선은 그녀의 젖은 셔츠 아래로 자꾸 떨어졌습니다. 속옷이 엷게 비치고 있었고 손끝을 내밀기만 하면 닿을 거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을 먼저 잡은 쪽은 그녀였습니다. 오늘은 참지 말아요. 나도 못 참겠거든요. 그 말에 허리를 굽혔고 이마를 맞댄 채 숨을 나눴습니다. 이마를 맞댄 그 지점에서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고 머리카락 끝이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조심스레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옷자락이 들어 올려지며 셔츠 안으로 손끝이 들어왔고 등줄기를 따라 올라오는 감각에 온몸이 곤두섰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말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벨트를 스쳤고 숨결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입술이 코끝을 스치고 턱선을 지나 목을 따라 내려왔을 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커트 자락이 흘러내렸고 허벅지가 내 손등에 닿았습니다. 피부와 피부 사이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숨소리는 천천히 리듬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선배님 손 기억날 것 같아요. 오늘 말고도 계속.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움직였고 얇은 속옷의 레이스가 감촉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등을 미끄러뜨렸고 그녀는 작게 떨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허리를 감싸며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내 위로 올라앉지 않았고 그냥 천천히 안겼습니다. 입술이 닿고 다시 떨어지고 숨이 엇갈리며 체온이 교차됐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옷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고 나는 그녀의 발끝을 잡은 채 스르륵 뒤꿈치를 지나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속옷 끝자락에 닿았을 땐 그녀가 가볍게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 방의 침묵은 우리 둘의 숨소리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잠에서 먼저 깬 건 나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친 외부 간판 불빛이 천장을 푸르게 적시고 있었고 방 안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예진은 등을 내게 돌린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허리를 감싸고 있던 내 팔은 그녀의 맨살 위에 그대로 걸쳐져 있었습니다. 당장 손을 거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팔 안에 그녀의 체온이 너무 익숙하게 스며 있었거든요. 그 익숙함이 두려웠고 동시에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걸린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작게 웃는 얼굴, 그 안에 아무 후회도 없는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나는 그 시선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후회해요? 예진은 가볍게 물었지만 그 속을 떠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고 어느 단어로도 지금의 상태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는 쪽이 서로에게 더 안전해 보였거든요. 잠시 뒤 우리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했고 여관 간판 아래 맺힌 빗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짧은 인사를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인 채 각자의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 한마디도 더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이상하게 또렷이 남는 침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아내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씻고 침대 옆에 눕는 순간 아내가 무심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왔어? 응, 일이 좀 늦었어. 알람 꺼놨어. 내일 늦잠 자. 그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아무 경계도 없이.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았고 뒷목을 문지르다 문득 예진이 등을 돌리고 누워있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더 숨이 막혔습니다. 넘어선 건 나인데 돌아오는 건 이토록 무겁기만 하다니요. 그날 이후 예진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회의를 했고 점심을 먹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별다를 것 없이 따뜻했고 여전히 매일 밤 양말을 벗다 말고 나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눈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창밖을 먼저 보게 되었고 그녀의 말은 귀를 지나 마음으로는 잘 닿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퇴근하던 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는데 문이 열리며 예진이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눈이 마주쳤고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고 나도 따라했지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에 너무 많은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먼저 걸어 나갔고 그 말에 담긴 거리감이 오히려 더 명확한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 가까워졌지만 더 멀어졌다는 느낌.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모든 걸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옆에 누운 채 눈을 감았고 눈꺼풀 안쪽엔 또렷하게 예진의 뒷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일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틀간 아무 일도 없었던 건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손끝의 온기, 허리를 따라 내려가던 움직임, 벽에 부딪힐 듯 떨렸던 입맞춤, 그 모든 장면은 잠들기 직전과 눈을 뜨자마자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감촉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람의 감각이란 이렇게까지 기억을 오래 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걸까요? 금요일 저녁 아내는 회사 회식에 갔습니다. 카톡엔 2차까지만 달게. 자긴 먼저 자고 있어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그 정적이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휴대폰을 두세 번 들었다 놓았고 결국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집에 있어요? 답장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 도착한 메시지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있어요. 그 한 줄이 모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닥을 밟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초인종 앞에 서서 나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두세 번. 그리고 결국 벨은 눌러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어쩌면 이틀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었고 짧은 홈웨어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발끝에선 슬리퍼가 벗겨질 듯 걸쳐 있었고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중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올 줄 몰랐어요. 예진의 그 말은 환영도 아니었고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처럼 담담하게 흘러나온 말이었지요.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고도 할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나도 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비켰고 나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과 우리는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기류는 명확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시간도 이유도 필요 없었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벌써 초여름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몸을 마주했고 이번엔 아무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 위로 손을 얹었고 예진은 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천이 벗겨질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욕망이 농도처럼 짙어지더군요. 그녀의 손이 허리춤을 스쳤고 나는 입술을 그녀의 귀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잠깐만 하고 그녀가 속삭였고 그 사이 손끝이 내 허벅지를 지나 반쯤 내린 바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참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계속 말없이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커튼은 조용히 흘러내렸고 나는 그녀의 속옷 위로 손등을 얹었습니다. 그 얇은 천 너머의 온기와 숨이 섞이며 부딪히는 살결. 손끝이 허리를 감고 등을 따라 올라가고 그녀의 뒷목을 부드럽게 쓸어 올릴 때 예지는 입술을 살짝 벌린 채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녀의 말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명령에 가까웠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이유도 없다는 듯 천천히 더 깊이 몸을 밀착했습니다.
속옷끈을 타고 흘러내린 손이 엉덩이 라인을 지나 허벅지 안쪽까지 닿았을 때 그녀는 두 팔로 내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은 채 침대 가장자리로 몸이 눕혀졌고 숨은 짧아졌으며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지퍼를 잡았습니다. 그 소리 천천히 내려오는 금소금이 우리 사이의 모든 틈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몸으로만 서로를 기억했고 체온으로만 감정을 쌓았습니다. 욕망이 닿은 자리는 뜨거웠고 닿지 않은 자리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그는 허벅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땀이 맺혔고 입김이 흩어졌으며 결국 우리는 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아예 그 선을 지워버린 채. 아침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낯선 천장에 색감이 들어왔고 시야를 정리하느라 한참 동안 눈을 깜빡였던 것 같습니다. 옆을 보았을 때 예지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이미 정리된 이불이 덮고 있었고 잔향만이 베개에 묻어 있었어요. 한동안 베개를 바라보다가 결국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갔을 때 예지는 창가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내 시선에 미세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깼어요? 커피 마실래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친구요. 요즘 정신 좀 없어서.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어딘가 예의 바른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전 밤의 모든 일이 그냥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 태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고 그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눈길은 몇 번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예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천히 눈을 고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날 말했죠. 나랑 있던 거 후회 안 한다고. 응. 기억해. 그럼 앞으로도 후회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침묵을 그녀가 먼저 깨트렸습니다. 선배님, 지금 나한테 빠져 있어요? 질문이 너무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커피잔을 입에 댄 채 천천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음표 같은 시선, 확신이 아닌 확인. 마치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된 사람 같았어요. 예진아, 나 괜찮아요. 말 안 해도. 어차피 난 선배님보다 오래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대사는 뜻밖이었습니다. 그 안엔 치밀한 계산이 들어 있었고 동시에 어느 정도의 정리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는 이미 우리 관계의 끝 어딘가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더 깊은 혼란을 줬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안에서 내 거짓말은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을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는 내 발끝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예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한 줄. 선배님, 나도 이게 어디까지 갈진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되묻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나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 그 너머에 더 복잡한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예진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더 불안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적당한 타이밍의 짧은 메시지나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가 나도 이게 어디까지 갈진 몰라요. 였기 때문인지 그 말이 더 오래 남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나는 일부러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층을 내려다봤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죠. 불편한 조급함이 생겼고
그게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간결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딱 그 문장 하나. 이상하게 그 말을 읽는 순간 누군가 문을 닫아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각 중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거리를 두기 위한 가장 예의 바른 말이지요.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그 예의가 아니었기에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감정 섞인 말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나 때문인가요? 답장은 빨랐습니다. 선배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선배님 때문만은 이라는 말은 분명 다른 무언가가 더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 말고도 예진 안에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 그게 갑작스럽게 내 안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스커트를 흘려내리던 손끝, 내 팔을 당기던 시선, 모든 감각이 명확하게 예진을 향해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틀렸다는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평소처럼 반겨주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만든 카레가 김을 내고 있었고 부엌 한쪽엔 내가 좋아하는 유자차가 미리 우러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의 다정함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평온함이 내가 한 행동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 일 많아? 아니, 그냥 신경 쓸 게 좀 많아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이 집 안의 시간과 저 아래층의 시간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진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거리 두기가 아니라 뭔가를 가리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감정, 혹은 더 오래된 감정. 어쩌면 예진은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알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다른 결의 무언가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점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던 겁니다. 주말 오후 장바구니를 양손에 든 채 계단을 서둘러 오르던 참이었어요. 복도에 들어서자 익숙한 문 앞에서 낯선 실루엣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고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초인종 앞에 선 남자는 짙은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말쑥한 인상임에도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몇 차례 버튼을 누르던 손이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고 잠시 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시선이 겹쳤고 단 한 번의 눈맞춤만으로도 상황의 불편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곧장 계단 위로 올라섰지만 뒷덜미 쪽으로 느껴지는 기척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몇 걸음 더 옮기고 나서야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손에 들린 봉투의 무게가 갑자기 2배쯤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를 향해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고 삼켰지요.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어요. 결국 식탁에 봉지를 올려두고 예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금 전 집 앞에서 누군가 왔었어요. 답장은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시간상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5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는 그 말이 묘하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닌 사람이라면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깔끔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정돈되어 있었고 동시에 선을 그어 놓은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묻지 말라는 무언의 말 같았고요. 나는 괜히 또 하나의 메시지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마트에서 돌아왔고 손에 든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아까 너 내려가 있을 때 아래층에 누가 살더라. 여자 같던데 그 집 앞에 누가 서 있었어. 심장이 순간적으로 조여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하고 짧게 넘기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남자 계속 문을 만지더라. 초인종 누른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고 그냥 친구는 아닌 것 같던데. 아내의 말은 단순한 관찰이었겠지만 내게는 그 한마디가 뼛속까지 찔러 들어오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진이 처음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다가왔던 그 장면, 아무 경계 없이 내 집에 들어왔던 태도, 그리고 매끄럽게 이어졌던 그 수많은 대화와 시선들. 혹시 그 모든 게 나만을 향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방식이었던 걸까요? 밤이 되자 창가에 앉아 아래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 정적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했지요. 적막함 속에서도 그녀의 말투와 눈빛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참지 못하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나랑 있었던 것도 생각 중이에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무응답이 오히려 어떤 확답보다 더 선명하게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예진이 나에게 보였던 얼굴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처음 가졌던 갈망보다 훨씬 더 거칠고 위험한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예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지 이틀째 되던 밤, 문득 집안의 정적이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1박 2일 일정의 가족 모임을 간다고 했고, 나 홀로 남은 집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천천히 울리고 있었어요. 거실 창을 반쯤 열었는데도 공기는 답답했고, 정수기 옆 컵 하나를 드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던 순간 내 안에 억눌렸던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나 조금만 들를 수 있을까요? 예진의 답장은 짧고 간단했습니다. 와요. 그 단어 하나에 담긴 모든 의미를 해석할 틈도 없이 나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복도에 발을 디딜 때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아래층 문 앞에 도착했을 땐 손끝이 식은 듯 저려왔습니다. 배를 누르려다 말고 문을 두드렸고 몇 초 후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어둡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가디건 위에 베이지색 슬립을 걸치고 있었고 그 사이로 드러나는 목선과 어깨 라인은 그림자처럼 유연했어요. 머리는 풀려 있었고 물기가 살짝 남아 있었는지 귀끝에 가 닿은 머리카락이 반쯤 젖어 있었지요. 그냥 얼굴만 보려던 거였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내 목소리는 말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현관문을 닫는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알아요. 그런 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지나 침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먼저 커튼을 살짝 걷어 조명을 낮췄고 방 안은 한층 더 밀도 높은 공기로 가득 찼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그 허리에 닿은 감각, 체온 너머로 느껴지는 심장의 박동이 손끝으로 옮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말 안 했죠. 내가 왜 선배님을 받아들였는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들었고 나는 잠시 그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말 대신 입술을 맞댔고 이번엔 훨씬 더 천천히 깊게 이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풀었고 나는 그녀의 어깨끈을 미끄러뜨리듯 잡았습니다. 천이 피부에서 떨어지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미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속옷 위로 미끄러지는 손등, 살같이 부딪히며 퍼지는 열기,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숨결이 내 목을 간지럽히듯 흘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을 감싸고 허리를 끌어당겼고 그녀는 작은 신음을 참으려다 말고 내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냥 아무 말 말고 해요. 지금은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녀의 말이 몸을 이끄는 속도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고 속옷끈을 타고 도는 손가락 하나에도 그녀의 체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둘이 앉았고
나는 그녀의 발목을 잡은 채 종아리부터 무릎까지를 천천히 쓸어 올렸어요.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며 나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다시 그 깊은 온도의 세계로 침잠했습니다. 이전과 달랐던 건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애써 기억하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뒷목에 입을 맞추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작게 울리는 경고음처럼 이 밤이 끝났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그런 생각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예진의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얇게 들어오는 빛이 침대 끝자락을 타고 흘렀고 그 사이에 그녀의 발끝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누운 채 그녀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나는 곡선, 이불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의 작은 점, 그리고 지난밤 동안 열을 내던 피부는 지금 차분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기류. 예진은 잠에서 깨자마자 짧은 말만 남긴 채 일어나 버렸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손길도 유난히 바빴어요. 내가 눈을 마주치려 해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컵을 건네는 손끝도 어쩐지 부정확해 보였거든요. 잘 잤어요? 응. 너무 늦게 잤나 봐요.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요. 그녀는 자리를 피해 가볍게 말했고 그 말 끝에선 이상하게 서두르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전엔 없던 어색한 거리감이 문장 사이에 끼어들었고 나는 그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작은 가방을 챙긴 채 집을 나섰고 나 혼자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베개에 가디건이 걸려있던 의자, 어젯밤 벗어놓은 속옷이 놓인 침대 끝. 그 모든 것들은 명백히 함께 있었던 증거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방 안은 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그 다음 순간 더 선명해졌습니다.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세면대 옆에 놓인 물컵 옆에 사용하지 않은 칫솔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문득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엔 없었던 거예요. 내가 씻고 나올 때 항상 보던 그 컵 안엔 예진의 칫솔 하나뿐이었거든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그냥 바꿔놓았을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왜 굳이 2대를 더군다나 그중 하나는 분명 남자용으로 보이는 파란 손잡이였고 미세하게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누가 사용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예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명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았지요. 현관문을 나서려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쩌면 누군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공간. 내가 알고 있던 예진의 방이 갑자기 전혀 모르는 장소로 바뀐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무기력했습니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선 아무 음악도 흐르지 않았고 스마트폰 화면은 꺼진 채 주머니에서 온기를 잃고 있었어요. 모든 감각이 무뎌졌지만 머릿속은 계속 회전 중이었지요. 예진의 표정, 그녀의 침묵, 그리고 그 칫솔.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듯 먼저 잠들었고 나는 거실에서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초침은 매번 같은 간격으로 움직였지만 내 안의 시간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진에게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늦은 저녁, 비가 흩뿌리는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들어오려던 발걸음이 엉겁결에 아래층을 향했어요. 어차피 문은 열려 있지 않을 테지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예진이 지금 거기 있는지, 불이 켜져 있는지, 그리고 나 말고 다른 누구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바로 옆 작은 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건 분명 예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려 애쓰고 있었지요. 그런데 내용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아직도 몰라요. 그냥 혼자 빠져 있는 거죠. 순간 시간이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싶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정확하게 나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응, 뭐 아직은 괜찮아. 내가 정리할게. 내가 선택하는 게 나아. 그녀의 그 말투는 처음 그 여관에서 내게 입 맞추던 순간과 똑같은 온도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지금 그 온도는 얼음 같았어요. 이 모든 시간이 순간들이 감정이 그저 선택의 재료였던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등을 돌려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고 TV에선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단지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예진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다시 맴돌았고 나는 그 말들을 기억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너무 선명했어요. 그날 밤 휴대폰을 뒤적이다가 문득 예진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대화창은 그날 이후로 갱신되지 않았고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이게 어디까지 갈진 몰라요. 그 말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녀는 나보다 훨씬 먼저 이 게임의 판을 짰다는 것이었고 나는 그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오늘 퇴근 후에 잠깐 볼 수 있어요? 단 한 줄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걸 알면서도 또다시 그녀를 만나러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그 끝을 보지 않고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가 보여준 건 너머의 세계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엔 진짜 예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부가 연기였을까요? 퇴근 후 약속된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 앉은 예진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머리를 묶고 있었고 눈동자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물잔 하나뿐이었고 그녀의 손은 유리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예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대답을 피하려는 느낌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 누구야? 말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진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정리 중인 사람이에요. 오래 만났던 사람인데 내가 끝내지 못한 거죠.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리 중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 많은 상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이에 내가 있었던 거라면 그럼 나는 뭐였어? 도망치는 공간, 감정 정리용? 말투가 높아졌고 예진은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는 진짜였어요. 일부는. 그녀의 말은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이라는 단어가 나머지의 존재를 선명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나는 고개를 떨구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빠졌던 거 알잖아? 난 지금도. 그래서 나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평온함이 균열을 일으켰고 눈빛이 바빠졌습니다. 나 선배님 만나면서 이상했어요. 편하고 따뜻했는데 동시에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뭔가를 잃을까봐. 그 말은 의외였습니다. 예진의 두려움은 내가 생각했던 종류의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무너질까 봐가 아니라
그녀가 쥐고 있던 다른 무언가가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거였죠. 그럼 나랑 있었던 밤들, 그건 뭐야? 내 질문에 예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유일하게 솔직했던 시간이에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식의 솔직함은 잔인했어요. 감정이 있었다면 더 조심했어야 했고, 감정이 없었다면 더 멀리 했어야 했지요. 카페 안은 음악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우리 둘 사이엔 차마 끝낼 수 없는 말들이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나 선배님 좋아했어요. 그건 진짜예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은 인정이면서도 부정이었고 고백이면서도 해명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진은 따라오지 않았고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 있던 온기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거실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채광 좋은 날이었고 볕은 따뜻했어요.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앉았고 신문을 펼치는 아내의 손끝이 익숙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일상은 전과 똑같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지요. 나만이 변해 있다는 걸. 휴대폰을 열었을 때 예진의 이름은 연락처 목록 맨 아래로 밀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지은 것도 프로필 사진이 회색으로 바뀐 것도 어제 일이었지만 마치 몇 달이 지난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시간은 실제였고 동시에 허상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에 더 아팠어요. 그리고 그 진심조차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거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산책이나 할까? 우리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손을 맞잡았고 계단을 내려가며 아래층 문을 지나쳤습니다. 그 문 앞은 이제 아무 냄새도 아무 기척도 없었고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진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이사를 갔고 그 사실은 인근 부동산에서 빈집을 보러 오는 걸 보고 알게 되었지요. 연락은 없었고 나 역시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햇볕 아래 걷는 길, 아내는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말했고 나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대화마저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감정이 다른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이 남아서 조용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순간은 정지된 장면처럼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목선에 닿던 머리카락, 손끝이 흔들리던 조명 아래의 그림자, 숨죽이며 속삭이던 그 시간들. 그건 끝났지만 사라지진 않았어요. 이건 죄책감이 아니라 잔상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겁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 기억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를 너무 깊이 들여다보려 했던 나의 집착.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의 흔적을 안고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시리즈에서 다시 만나주세요. 우린 언제나 다음 장면에서 더 깊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말없이 다가와 기만 했던 그날 나는 그 눈빛에 혼자가 빠져들었죠. 지득한 손끝에 의미를 담았던 마음은 참 어리석었네요. 당신은 그냥 웃었죠. 날 가지고 논 거지. 그렇게 훌쩍 떠난 걸 보면 나는 하루도 편한 적 없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없었나 봐요. 우산 속 그저
순간 알았어요. 그게 진심이었다면 왜 아무 말 없이 가요. 뒤돌아볼 틈도 없이 그렇게 사라진